자, 갈슬계 32회차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갈 건데 그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지문. 첫 번째 지문이에요. 그쵸? 갈슬계에 있는 첫 번째 지문입니다. 됐죠? 지문은 되게 길고요. 복잡해요. 그리고 문제도 몇 개 있어? 너 왜 이거 그냥 저 갈슬계 봐도 돼. 그래? 자, 봅시다. 왜 풀었어? 선생님이 나갈 지문들 다 지정해서 저 수업 시간에 같이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두 개의 지문을 나갈 건데 오늘 두 개, 거기 세 개의 지문 실어놨는데 그 중에 두 개를 나갈 거예요. 두 개 다 작문 독해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제 생각인데 우리 반 학생들 실제 시험장에 가면 얘가 맨 마지막 지문이 될 거고 아마 시간이 빤빤히 남아서 천천히 연구하면서 풀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닐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약간 급하게 푼다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할까를 좀 고민해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1번하고 6번을 무조건 먼저 풀어요. 그쵸?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문 내용을 잘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풀 수 있어. 그 다음 다시 이게 작문 독해라는 걸 안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얘를 지문을 쪼개죠. 그치? 몇 등분 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민하세요. 알겠어요? 제 생각에는 미리 말해줄게. 3등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3개로 쪼개죠. 그래서 제일 그 단문 독해 3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알겠죠?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애부터 문제 풀어나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적용 문제가 몇 개가 있는데 그치? 그 적용 문제를 빼고 나머지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준비하시고 시간은요. 거기 11분 적혀 있을 거야. 맞아? 그치? 근데 저는 그냥 10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10분 줄 거예요. 시작하세요.
제가 얘기했었죠. 지문을 읽고 머릿속으로 구조를 떠올리고 그 구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어를 배열하고 그 개념어에 따라서 생각나는 말을 정리하면 한 편의 글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문제로 들어가. 디테일이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 왔다 갔다 하면 돼.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야. 자, 오늘 이 글은 유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유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네요. 뭐죠? 상대하고 절대. 상대하고 절대는 너무너무 편년이야. 그치? 상대 편년, 절대 편년. 상대 편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야, 상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갈 땐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 기준. 기준이. 그러니까 봐봐. 김현석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대답해. 여기 뭐 범죄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김현석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여기 있으면 군계 일학이죠. 그쵸? 졸라 닭들 사이에 있는 학한 말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 상대적이야. 기준을 너희들에다 두면 나는 학이 되는 거야. 그치? 그렇지만 뭐 누구니 뭐 장동건이나 원빈이나 아니면 그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냥 저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야. 알겠죠? 너무 무리했다. 그치? 아침이라. 내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유머였어요. 자.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봐봐. 상대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상대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치? 지금 상대 편년에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첫 번째는 뭐였지? 빨리. 단순한 거하고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후대의 것이야? 복잡한 것.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이 이제 흔적으로 남았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게 후대의 것이 되죠. 비효율적인 게 효율적으로 변했어요. 그럼 그게 후대의 것. 그런데 얘는 문제가 있네. 얘는 문제가 있어. 그치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확하지가 않아. 특히 일괄유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괄유물 뭐죠? 한 출토지에서 같이 출토된 아이들은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체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닐 가능성도 졸라 높잖아요. 그러냐 안 그러냐? 만약에 지금 이대로 해서 우리 집이 땅에 묻혀 뭐 우리 집을 나중에 100만 년 후에 누군가가 파내잖아요? 그럼 아마 놀랄 거예요. 우리 집에 조선시대 것도 있고요. 알겠어요? 진짜 저희 집에. 그치? 조선시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것도 있고 올라가면 고조선 것도 있어요. 그 취미야. 선생님 그 취미야. 알겠어? 그래서 뭐냐면 그게 조선 거는 관동별곡이고요. 고려 거 청산별곡. 그 다음에 고조선 거는 막 구지가 막 이런 거 그 참고서에 다 있단 말이야. 우리 집 파면 그거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동시대의 노래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오차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절대편년이 필요합니다. 이 절대편년은 말 그대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그렇죠? 뭘 이용하죠? 탄소 동위원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탄소 동위원소를 이용하죠. 그렇죠? 동위원소는 뭐만 달라? 그래, 질량만 다르다. 이게 제일 포인트야. 질량만 달라. 됐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 누가 더 안정적이야? 탄소 12탄소가 안정적이고 14탄소가 불안정해. 14탄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 또 개념어를 내가 좀 뿌렸잖아. 무슨 일이 벌어져? 14탄소에는 반감기가 벌어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 아니야? 그렇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5730년마다 14탄소의 양이 반으로 줄어요. 됐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네. 화석 안에 있는 14탄소의 양이 줄어요. 대기 중에는 어떻게 되지? 우주선의 유입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질소가 반응해서 얘네 둘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대기 속에 있는 탄소 동위원소의 양과 화석 안에 있는 탄소 동위원소의 양을 비교해 보면 연대를 알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그런데 문제가 있네. 여기까지 해서 글이 끝난 거야.
그리고 새로 한 편의 글이 나오는데 그 글은 뭐예요? 기술 지문이죠. 탄소 동위원소를 어떻게 추출해서 이 두 개를 분리하는가에 관한 글이었죠. 그건 어떻게 외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따가 그거는 그 방법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지. 그럼 그때 그냥 가서 풀면 되겠죠. 됐어요? 자, 덮어놓고 지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글의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다 만들어. 그러니까 애초에 글을 읽을 때 목적이 뭐냐면 너네는 문제를 풀어야지라고 하고 읽고 있으니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글 전체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야지라고 하면서 읽어나가. 아, 그럼 앞부분에서 이 얘기했지, 중간 부분 이 얘기했지, 뒷부분에 이 얘기했지. 그럼 그 앞부분에 뭐가 되는 거니? 개념어들이 있을 거야. 그럼 걔네를 거기다 꽂아. 그리고 걔네들 사이에 뭐만 이제 파악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맨 마지막이야. 인과관계. 파악하면 끝나는 거야, 이 글은. 이 방법은 별 대단한 방법도 아니야. 여기 있는 어떤 선생님도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죠? 글을 쓸 때 그렇게 써야 되거든. 글을 쓸 줄 알면 글을 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너네가 글을 잘 못 읽는 이유는 간단해. 뭐 때문이에요? 글을 못 쓰니까. 글을 쓸 줄 알면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문제는 무조건 이 구조로 써야 돼. 라는 걸 알게 되거든. 글을 못 쓰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현상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안 보인다고. 대학 가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축구 잘한다고, 농구 잘한다고, 야구 잘한다고 여자친구 앞에서 알겠어요? 농구하는 거 보여주거나 축구하는 거 보여주거나 운동하는 거 있죠?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와 너네들끼리는 알잖아. 막 어떤 애는 골 넣고 그러면 와 저 새끼 축구 졸라 잘한다, 농구 졸라 잘한다 다 알죠? 왜냐면 니네가 축구할 줄 알고 농구를 할 줄 아니까 니네 수준에서 걔네들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본다고. 여자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남녀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가 그냥 경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구 그러면 우리끼리 농구 아무리 잘해봤자 걔 머릿속엔 누가 담겨 있어요?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축구 보여주면 누구 담겨 있어요? 날강도 달려 있어요. 알겠어요? 날강도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 같은 사람 그냥 저 허우적대고 있음 정도의 느낌으로 봐. 알겠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 저게 어떤 지금 여기서 이 판세를 읽어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저렇게 제꼈구나 아니면 전체 판을 읽고 저런 패스를 했구나 이런 건 몰라. 공을 멀리 찼군. 그 멀리서도 공을 던졌는데 공이 들어갔군.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 지금 너희가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 글을 쓸 줄 알면 그게 보여.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얘기해 줘. 나머지 무슨 디테일한 막 방법론은 진짜 어쩔 수 없이 너희들한테 해주는 얘기인 거고요. 알겠어요? 지금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그러면 문제 그냥 그대로 풀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문 읽고 덮고 요 생각 잠깐 하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알겠죠? 최대한 디테일을 떠올릴 수 있게.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최대한 디테일, 글을 다 읽고 나면 디테일까지 다 기억이 나게 한다가 목적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크게 읽어야 돼요. 더 크게 읽어야 돼. 알겠어? 작게 읽기 시작하면 거기에 매몰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독서를 못하는 이유는 국어를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뭐였어요? 머리가 나빠서야.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그냥 머리가 나빠서야. 알겠어? 머리를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훈련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상한 방법으로 빨리 머리 들굴리고 답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점점 용불용설 머리 대가리는 어떻게 돼요? 퇴화하게 돼 있어요. 다행인 건 획득 정지는 유전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대가리 나쁜 건 알겠지? 그치? 니네 게을렀던 건 그치? 유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네. 자, 됐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볼게요. 설명 다 끝났어요. 특히 첫 번째 단락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 빨리 봐봐. 무조건 못 찾아야 돼요. 중심 화제 찾아야 돼. 유물들이 사용된 시기를 파악. 그러면 이거 원리 기법 지문인 거죠. 니네가한테 뭐 시킬 거야 이제. 유물들 빨리 연대 측정하라고 시킬 거란 말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 편년이에요. 편년. 그래서 어떻게 돼? 상대 편년하고 절대 편년이 있어. 상대라는 말 나온 순간 무조건 기준 원칙이야. 알겠죠? 절대는 변하지 않는 보편 타당한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봅시다. 상대편연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 나왔죠. 그리고 그 기준 중에서 실은 대표적인 거 3개만 알려준 거야. 빨리 번호 매겨. 1번 대체로 유사한 두 형식 중에서 복잡한 모습을 띠는 형식. 이 후대의 것이야. 최신 거. 그런가? 요것도 근데 논쟁의 여지가 좀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있어요. 어느 게 더 복잡해요? 갤럭시가 훨씬 더 복잡하죠. 아, 모르냐? 갤럭시랑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랑 그거 따라해서 만든 갤럭시랑 보면 갤럭시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이 다 있었어. 그치? 다양한 기능이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아이폰이 훨씬 더 최신 폰이죠. 더 단순해지고 있죠. 현대 기술은 훨씬 더 단순해지고 있단 말이야. 실은 보다 발전된 기술들은 더 단순해. 알겠어? 더 단순해. 근데 어쨌든 예외가 너무 많아. 2번. 형식에선 그 기능이 상실되고 장식 요소로만 남아있다면 이렇게 흔적을 가진 형식을 후대의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동수단 중에서 뭐예요? 자동차 같은 게 흔적기관으로 남아있는 게 자동차에서 흔적기관으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운전석이 가운데 아니고 알겠어? 조수석을 옆에다 두고 있는 그 모양 있죠? 알겠어요? 그게 뭐 본다는 거지? 마차. 그래서 원래는 운전석이 앞에 있고 뒤에 사람들 다 태우면 되는데 운전석이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가운데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거 마차. 흔적기관으로 남아있는 거야. 비행기도 마찬가지. 비행기 날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요즘 비행기는 날개가 원래 필요 없어. 알겠어? 이거 양력으로 나는 게 아니야. 이제 추진력으로 막 날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 새를 본땄기 때문에 그냥 그거 흔적기관으로 남아있는 거야.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새끼들 봐라. 이거 기출지문이야. 졸라 놀래고 있어요. 이거 기출에 나온 지문이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한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얘기해 줬는데 자, 그 다음에 됐죠? 유물 형식은 그래서 점점 더 효율적이고 화려한 형태로 변해왔음을 확인하였다. 정말 그런가? 이 화려함에 대해서는 브르디웨라는 사람이 이것도 기출지문에서 얘기한 건데 자 봐봐라.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래 상훈아 집에 가면 집 있잖아. 너희 집 깨끗하니 지저분하니? 그래 지저분하지. 그 방 중에서 누구 방이 제일 지저분해요? 그치 제 방이 제일 지저분하죠. 맞아? 브르디웨가 그 문을 열고 어느 집에 아무 집에나 문을 열고 딱 들어가. 그러면 구별을 해. 이 사람이 자본가 계급인지 노동자 계급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노동자 계급의 문을 열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집이 아주 깨끗하고 정렬이 잘 돼 있고 효율적이야. 알겠어? 그런데 귀족 계급의 집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온갖 장식들을 한가득. 여러분들 뭐 알잖아. 중세에 막 이런 데 보면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무슨 사슴 같은 거 이렇게 목 잘라놓고 이렇게 그래갖고 그치 이렇게 걸려 있는데 내가 지나가면 거기 안에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거 하잖아요. 그죠? 문 열기 바로 직전에 보면 문 앞에 무슨 막 이렇게 갑옷 같은 거 그치 갑옷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놨는데 알고 보면 거기에 스파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또 쳐다보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귀족집은 기본적으로 무질서하고 되게 화려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쓸데없는 물건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귀족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신분이 높은가 낮은가를 우리가 확인할 때 뭐로 구별을 하냐면 얼마나 쓸데없는 걸 많이 갖고 있는가. 그래서 추장 같은 사람들은 보면 대가리에 뭐예요? 막 온갖 깃털 같은 거 다 붙여놓고 막 여기에 막 반지 막 10개씩 힙합도 그렇구나. 어쨌든 막 하잖아요. 그거 뭔지 알지요? 실용성이 전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그만큼 지위가 높다는 걸 보여주는 행위예요. 너희들 봐봐. 지금 너희들 옷 입은 거랑 다 봐봐. 추리닝, 쓰레빠, 그쵸? 먹는 거 급식 그 식판 그릇도 따로 두지 않아요. 그러냐. 그리고 책상에 가면 책밖에 없고 딱 너네 시험 볼 책밖에 없고 그다음에 숨겨놓은 담배랑 뭐 어쨌든 술은 먹지 않지.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뭐예요? 가장 하층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방에 들어가면 침대하고 화장실하고 딱 정말 생존에 필요한 것만 딱 있죠. 그게 하층민이란 뜻이야. 노동자 계급.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화려한 형태로 변해왔다.
또 일종의 뭐가 되는 거니? 약간 너무 단순화된 룰이야. 알겠어? 만약 졸라 화려해. 근데 걔가 뭐니 귀족 계급이면 그렇지 전대에도 그러니까 먼저 후대가 아니라 전대에도 그렇지 그런 유물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요런 애들은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돼? 맞아 틀려. 저는 틀린다고 알겠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자면 그래서
자,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중요한 질문 뭐예요?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괄유물이 되는 거예요. 일괄유물에다 네모 빵 치면 돼요. 비슷한 시기에 출토된 유물이라고 막 대체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대체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밑줄 친 거는 그 문제 때문에 밑줄 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돼? 다만 추론이 보다 완전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등과 같은 절대 편견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실은 여기서 한 편 잘라내야죠. 여기서 잘라서 뭐가 되는? 상대 편견에 관한 글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에 관한, 그렇지, 절대 편견에 관한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탄소를 추출해서 분류하는 기술, 그쵸? 그걸 뭐가 되는 거야? 지문 하나. 그래서 여기 글 전체로 글은 3편의 글이에요. 3편의 글. 알겠지? 자, 그랬을 때 보자. 이거 제가 설명했었죠. 14탄소하고 12탄소의 값을 구하면서 알 수 있게 된다 했어요. 그러면 얘가 분모, 얘가 분자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자. 동위원소는 이런 애들이야. 제 변수가 뭐라고? 얘는 둘 사이의 변수는 질량 차이야. 알겠어? 양성자 수는 6개 동일한데 뭐가 다른 거예요? 중성자가 하나는 6개, 하나는 8개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차이는 뭘 만드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죠. 질량이 더 큰 14탄소들은 불안정해서 일부 방사선을 방출해서 붕괴한다는 거예요. 얘 12탄소는 안 변하는데 얘가 변하죠. 14탄소가 변하니까 얘를 뭐로 하는 거예요? 분자로 만든 거죠. 분모는 12탄소가 되는 거고. 분모가 뭐가 되는 거지? 기준이잖아. 그치? 이해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반감기는 5730년. 대기 중에는 질소 원자가 우주에 유입되는 입자인 우주선과 충돌해서 14탄소가 됨에 따라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럼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야? 또 기준이 되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돼? 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제가 비교해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반감기를 측정할 수 있죠. 4분의 1이 됐어요. 반감기. 그렇죠? 그럼 4분의 1이면 어떻게 돼? 반감기가 몇 번 이루어진 거예요? 2번. 그러니까 5730년 곱하기 2하면 이게 된대요. 그렇죠?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 지문이야. 이제 생각해야지. 야, 화석 안에는 온갖 원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소만 일단 뽑아내야 되죠. 탄소만 뽑아내는 방법 1번 뭐예요? 죽겠다 진짜. 국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청산별곡이나 그냥 외운 대로 그냥 수업하면 되는데 세슘 양이온을 주입해요. 그러면 뭐만 추출할 수 있어? 탄소 음이온을 추출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얘네 둘을 분리해서 개수를 세야 되겠죠. 그래야지 비율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냐 안 그러냐. 그래서 뭘 사용합니까? 질량 분석용 자석을 이제 이용합니다. 알겠어요? 원래 자 그랬을 때 우리 오래간만에 되게 반가운 애를 만나게 될 거예요. 자석 내부에다가 뭐합니까? 자기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하게 하면 입자가 거기다 입자를 쏴요. 그럼 무슨 힘이 발생해요? 자기장, 그렇지? 전하. 그럼 무슨 힘이 발생해? 로렌츠 힘 발생하잖아. 우리 이거 다 했었잖아.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면 자기장 입자가 받는 힘인 로렌츠 힘에 의해서 음이온 원자들은 어떻게 돼? 위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장만 없으면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날아가죠. 근데 자기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휘어서 올라가게 된다고. 됐어요? 이거 휘어가서 올라가게 되는 게 로렌츠 힘이야. 그 다음에 여기 사기치는 거 잘 봐라. 또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돼. 그럼 뭐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면 아래쪽으로 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아래쪽으로 휘어요. 자, 그랬을 때 얘 때문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원자가 휘는 정도인 로렌츠 힘의 크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로렌츠 힘하고 원자가 휘는 정도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전하량하고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해요. 자기장이 세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자를 입사시키면 어떻게 돼? 많이 휘면 더 앞에 떨어지겠죠. 이해가요? 자, 그다음 어떻게 돼요? 질량이나 속도에는 어떻게 돼? 반비례하죠.
질량이나 속도에는 반비례하니까 어떻게 돼? 질량이 큰 14탄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덜 휘어서 더 멀리 떨어지겠죠. 그치? 그리고 질량이 더 작은 12탄소가 어떻게 돼요? 그치? 더 앞에 떨어지겠죠. 그럼 얘네들이 분류가 되는 거죠. 분류가 되면 어떻게 돼? 주어다가 개수를 세서 그치?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 그래서 얘네 둘은 어떻게 된다고?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된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이거 4번인가 그러지 않아요? 맞죠? 1번에 4번. 2번에는 봐봐라. 화석에서 채취한 시료가 어떻게 돼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 값이 크면 아직 어떻게 되는 거야? 반감기를 거의 거치지 않은 거니까, 그치? 거치지 않은 상황인 거야. 됐어요? 근데 얘가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반감기를 계속 거친 거니까 오래된 아이가 되는 거죠. 대립관계를 이용했습니다. 이람수는 우리 어디서 배웠지? 근데 이람수? 기억나냐? 이람수 어디서 배웠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광자. 그치? 광자설 할 때 금속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드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람수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랑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번. 이런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는 사설 모의고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야. 이 문제가 똑같이 한 두 개가 나오는데 봐봐라. 얘네들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편연이죠. 상대편연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1번. 얘가 더 뒤니까 어떻게 돼? 화려한 장식 요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가 더 뒤니까 보다 효율적이겠죠. 그 다음에 라가 더 전시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단순하겠죠. 여기까지는 무조건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4번 한번 봅시다. 다라가 여러 차례 일괄 유물로 출토되었다 하더라도 라는 어떻게 다른 시기에 속할 수도 있죠. 속할 수도 있죠. 이 말은 맞죠. 그런데 여기 봐봐. 5번 봐봐. 얘네들이 같이 일괄 유물로 출토된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확정될 수도 있죠.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확정 자체가 틀리죠. 3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수능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 안 나와. 알겠어? 이거 아무 말도 아닌 거야. 자, 그 다음 거 보면 더 놀라워요. 얘는 뭐 상관없고. 4번 한번 봐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비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일단 대기 중에 있는 12탄소분의 14탄소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전제가 있고, 그 일정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계속 유입되기 때문이야. 일정량이. 그치? 그런데 화석에 있는 14탄소의 양의 반감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딴 데서 들어오지 않고 줄어들기만 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인 거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5번 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5번 문제 근데 졸라 충격적인데 막 열심히 저도 막 풀었거든요.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너무 허무하게 나왔어. 자, 보자. 14탄소를 입사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해요. 그럼 로렌츠 힘은 역방향이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거 맞죠? 그렇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14탄소의 음이온은 출구에서 기준점으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었다니까 이 X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휘는 정도가 되는 거죠. 됐어요? 휘는 정도. 휘는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죠? 전하량하고 자기장 세기에는 비례하고 속도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하죠. 요거 머릿속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적어놔야 돼. 자, 그 다음 본실험에 갑니다. 본실험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일한 질량 분석용 자석이에요. 그러면 뭐가 동일하게 된 거야? 지금 자기장의 세기, 그쵸? 자기장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14 음이온이면 질량을 똑같이 한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2탄소는요, 뭐가, 죽을 것 같아, 진짜. 이따가 혈액하면 더 죽어요. 알겠어요? 12탄소는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질량의 차이가 있죠. 질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입사시켰어요. 똑같은 상황이면 얘가 더 어떻게 돼요? 덜 휘죠. 얘가 더 많이 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이온 출구에서 기준점으로부터 Y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Y도 뭐가 되는 거야? 휘는 정도. 본실험에서 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니?
탄소가 휘는 정도가 Y가 되네요. 본 실험에.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 일단 본 실험에서 14탄소의 음이온을 선택했어요. 그치? 그러면 질량 변화는 없죠. 속도만 높였네요. 그러면 로렌츠 힘은 어떻게 돼? 작아지죠. 로렌츠 힘은 뭐에 비례해? 휘는 정도에 비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작아지는 거죠. 휘는 정도가. 그러니까 어디서? 더 멀리 떨어지는 거야. 떨어질 때는. 이해가죠? 휘는 정도가 작으니까 멀리 떨어지죠. 그 다음 12음이온이네요. 그러니까 끝났죠. 예. 질량을 줄였죠. 질량 줄이면 어떻게 돼? 로렌츠 힘은 커지죠.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속도도 낮췄어요. 그럼 어떻게 돼? 로렌츠 힘 커지죠. 그러니까 더 많이 휘어지죠. 휘는 정도가 더 크죠. Y가. C에서 음이온 선택하고 그럼 질량 변화는 없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했어요. 그럼 로렌츠 힘하고 비례하니까 커지죠. 그럼 더 많이 휘죠. 됐어요? 4번이 충격적입니다. 12이온을 선택했어요. 탄소를 선택하면 질량이 떨어지니까 로렌츠 힘 커지죠. 자기장의 색이 작게 하면 로렌츠 힘 작아지죠. 그러면 X, Y는 어떻게 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 얘기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답은 그냥 4번이에요. 알겠어요? 같을 수도 있다도 답이고 다를 수도 있다도 답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거 수능에 내면 난리 난다. 알겠어? 이건 그냥 그치? 이건 간슬개라서 그래. 알겠지? 내장이라서 그래. 자, 나머지는 잘 보시고 야 6번에는 이거 답 체크 제가 잘못했습니다. 1번이에요. 알겠죠? 넘겨서 23에서 26번 지문으로 갑니다. 23에서 26번 지문. 자, 생물과 관련된 지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야 항원 항체 반응이에요. 그쵸? 그 다음 잘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이 혈액의 순환, 호흡, 혈액의 순환이나 호흡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알겠죠? 순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알겠어?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순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요 지문은요,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엄청 쉬운 지문이에요. 구조를 안 보고 그냥 읽으면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알겠어요? 구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시간은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두 글자. 호흡. 호흡. 구조는 우리 이 글의 구조를 생각해야 돼. 구조는 대립이에요. 대립. 어떻게 대립되지? 빨리 이거 생각해내면 이걸 되게 쉬운데. 그런가? 정상적일 때하고 비정상적일 때로 나뉘는 거 아니에요? 그러냐 안 그러냐? 큰일 났네. 정상적일 때하고 비정상적일 때로 나뉘죠. 그치? 정상적일 때는 뭐의 농도가 되게 중요해? 이산화탄소가 되게 중요하죠. 비정상적일 땐 대답이 없어. 산소. 비정상적일 땐 화학 수용기를 뭘로 써요? 중추. 비정상적일 땐 말초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서로 대응되는 관계라는 거.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 얘네 화학 수용기는 신호만 보내고 실제로 호흡에 참여하는 건 누구예요? 호흡 조절 중추가 되는 거였죠. 됐어요? 이 글은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글이에요. 나머진 다 뭐예요? 이제 인과관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죠. 자, 숫자들 나옵니다. 구체어들 나오면 뭐를 요 체크해 놔야 되죠. 그렇죠? 평형 상태일 땐 pH, pH가 어떻게 되는 거야? 7.4야. 평형이 깨지면 어쨌든 이 숫자라 해서 벗어나겠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합니다. 세상에 이거 모르는 사람 있냐? 야, 봐봐. 들이마시면 뭐가 들어와요? 산소 들어오죠. 내쉬면 산소가 나가는 거 맞죠? 야, 임마 들어온 게 산소인데 내쉬어서 또 산소가 나가면 죽지 임마. 마실 때는 산소 마시고 뱉을 때는 뭘 뱉어? 이산화탄소를 뱉어내죠. 맞아요? 우리 몸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신체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다 빡 내몰쳐야 되겠죠. 오늘 이 글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가지고 나누는 거야. 신체가 비정상적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흡량을 조절하는 게 이산화탄소의 농도래요. 놀랍게도 어떻게 돼? 산소도 있는데 굳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가지고 한다는 거야. 왜 그런지 니네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왜 그런지.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는 물 분자와 반응해서 뭘 형성해요? 탄산을 형성하고 그 탄산이 어떻게 돼? 중탄산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헬이 분리된다는 거야. 그럼 혈액 내에 뭐가 증가해? 수소 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몇 번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탄산이 물 분자랑 반응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몇 번 선택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니네 잘 봐. 그리고 그 역반응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이 이제 결합하는 그 과정이에요. 결합하면 수소 이온 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해가요? 그러면 수소 이온 농도 가지고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호흡에 어떤 신호로 삼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산화탄소로만 그치 호흡의 신호로 사용되는 이유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따가 그건 좀 보도록 하고 혈액 괄호 열고 제가 이 괄호 연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과정이잖아. 과정. 그치 과정이잖아. 그럼 과정 나타내는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뭐예요? 25번이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 연결해서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좀 빨리 읽어나갈게요. 어려운 의학 용어가 있지만 제가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발음 정확하게 해서 딕션 또 연극도 되게 오래 했어요. 알겠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한 15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들여서 발음 교정 있죠? 이것도 다 받았어요. 웃어? 자,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 발음 상태를 갖게 됐습니다. 자, 졸라 빨리 읽어 나갈 테니까 완전히 집중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혈액의 하다가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과도하다는 신호를 받으면 흡기 뉴런과 호기 뉴런을 모두 자극하여 호흡량을 늘리게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엄마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늘리면 자, 그런데 여기 중추화학 수용기가 위치하고 있는 숨골은 혈액의 이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혈뇌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액과 차단되어 있고, 따라서 중추화학 수용기는 정상적인 상황일 땐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직접 감지할 수가 없어요. 부정 표현이니까 세모 전화이죠. 격한 운동 등에 의해 혈액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제 되게 중요하죠. 혈액의 수소 이온 농도는 높아지지만 혈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 가지고 중추화학 수용기가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갑시다. 이산화탄소는 압력차로 인해 뇌 척수액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 중탄산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해리돼요. 그럼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지죠. 뇌 척수액에서 활발하게 일어나. 이에 따라서 잘 봐. 뇌 척수액의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지죠. 해리됐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중추화학 수용기를 자극하면 그제서야 호흡량이 늘어나요. 호흡량이 늘어나서 혈액에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 감소. 감소하죠. 그러면 25번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 되는 거죠. 3번. 알겠습니까? 대립관계 계속 나올 거 증가 감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잘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뇌척수액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어이? 왜 1번을 쳐놨어? 이산화탄소가 감소되는 과정인 거잖아. 그치?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결과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면 해류된 수소이온이 중탄산이온과 결합하는 역반응이 활발해져서 또 수소이온이 정상화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추화학 수용기는 언제? 호흡이 정상적일 때. 일상적이고 주기적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정상적 호흡일 때를 말하는 거야. 됐어? 됐어?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의 산소 농도는 자 봐봐. 혈액에 있는 산소 농도는 중추화학 수용기가 알아내요? 몰라요?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알아낼 수 있어? 없어? 혈액에서 직접 감지하지 않잖아. 그치요? 중추화학 수용기는. 산소 농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호흡 조절에 영향을 주지 않고 폐 질환 등에, 그러니까 폐가 진짜로 작용을 못하는 그때 산소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졌을 때만 관여한다. 비정상적인 경우를 말하네요. 됐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60ml Hg는 밑줄 쳐놔야지 구체어니까. 말초 화학 수용기에다 네모 빵 쳐. 비정상적일 땐 누가? 말초 화학 수용기가 작용을 해요. 동맥에 위치하고 있어서 혈액의 수소 이온 농도의 변화를 직접 감지합니다. 동맥에 있어서 얘는 혈액에서 직접 감지해. 중추화학 수용기랑 다른 점이네요. 그 다음 중추화학 수용기에 비해 일상적인 호흡에 미치는 역할은 미미하다. 일상적일 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정상적인 상황일 땐 중추화학 수용기가 작용한다는 거야. 그 다음 말초화학 수용기는 그렇지, 비호흡적 요인에 의한 혈액의 수소 이온 농도 변화에 주로 작용한다. 비호흡적 요인이라는 건 뭐예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대사적 요인에 의해서 체내의 산이 급격하게 증가되면 봐봐. 원래 중탄산 이온은 어디에서 발생을 해요? 이산화탄소가 물과 결합해서 뭐가 돼? 탄산이 되면 그 탄산이 중탄산 이온하고 수소 이온으로 해리되는.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녀석이 어디에 사용이 돼요? 산을 중화시키는 완충작용을 그치 하는데 쓰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는 얘하고 수소가 결합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다른 산하고 결합해 버렸기 때문에 누가 놀아요? 수소가 놀죠. 수소가 논다는 건 뭐야? 수소 이온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걸 수소 이온이 증가하는 걸 누가 캐치해? 말초화학 수용기가 그렇지 캐치하는 거야. 비정상적일 때는. 이제 이해했어? 이렇게 해서 우리 확인하시면 돼.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정상적일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하잖아요. 중추화학 수용기를 사용하죠. 그러다가 비정상적일 때는 말초화학 수용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요? 직접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는 빨리 직접 감지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척수액으로 할 땐 간접적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직접 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혈액 뇌에 있는 아까 우리 여기 나왔잖아. 불순물들이 막 섞여 있단 말이야.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비정상적 상황일 때는 어떻게 돼? 혈액에서 바로 감지할 수 있게. 급한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위클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어떡하냐. 목소리가 이제 안 나오네.
산소는 흡기에 의해서 체내로 들어오는 거 맞죠? 호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산소가 나가면 사람이 죽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호기일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물하고 결합하는 건 탄산이 아니라 뭐야? 이산화탄소였죠? 그 다음 말초화학 수용기. 제 생각인데 탄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최초의 인간은 제 생각인데 진짜로 약자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렇지 않냐? 왜냐면 맑은 물을 먹잖아. 맑은 물. 보통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제일 좋은 물을 먹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먹고 우리가 지금 여기 진화론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신기한 게 인간이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동물들이 먹지 않아요. 얘네들이 맛있다고 막 먹는 평소에 먹는 음식들 있죠. 동물들이 즐겨 먹는. 그러니까 강자들이 즐겨 먹는 게 아니야. 강자들은 못 처먹어요. 바다에 있는 강자들은 진짜로 그냥 물고기를 그냥 생으로 먹고 내장 먹고 그 다음에 동물들 내장 먹고 이렇게 한다고 살을 먹지 않아. 알아? 막 내장 같은 거 뜯어먹고 그냥 호랑이 이런 애들은 막 이런 근육 같은 건 먹지 않아요. 맛없어서. 근데 인간은 어때요? 너네들 아니 생각해봐. 소 눈알 먹어본 사람 있어요? 생선 눈알. 저 같은 사람은 생선 눈알 엄청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그게 이제 강자들이 먹는 음식이야. 알겠어? 그치, 생선도 저 같은 경우는 대가리 주로 먹어요. 너넨 끔찍하죠. 막 못 먹지. 살 이런 근육들은 원래 동물들이 잘 안 먹어요. 그건 맨 마지막 약자들이 먹는 거야. 알겠어? 진화론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이런 몸들도 잘 보면요. 인간이 정말 대단해요. 지금은 근데 하나만 더 하자. 심리적인 우리 진화 심리학에서 한 가지만 더 해. 인간은 계속 약자로 살아왔어. 알지? 자연계에서. 그러니까 뭐가 발달하냐면 맹수들이나 이런 애들은 보다 과감하고요. 더 용기 있고. 알겠어? 그런 기관들이 발달을 해. 그래서 누굴 잡기 위한 그 거대한 근육이라든지 큰 발 뭐 이런 것들이 그치? 신체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진화를 했단 말이야. 토끼 같은 애들 있죠. 약자들은 어떻게 됐어? 누가 쳐들어오는 걸 빨리 캐치해야 되니까 공포심, 귀 같은 것들이 커지고 알겠어요? 공포심이 더 커져. 불안과 공포심이 훨씬 더 커져 있어. 그게 일종의 뭐가 되니? 생존에 대한 신호야. 알겠어? 인간은 이제 자연계에서 1위가 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치? 그런데도 아직도 뭐예요? 옛날에 쫄보로 살던 그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대부분의 인간들은요. 토끼처럼 행동해. 두려움에 떨고 있고 혹시 자기한테 어떤 두려움이 오지 않을까 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저같이 인상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 있죠? 일종의 안전 욕구 때문에 그래. 첫인상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냥 만나다 보면 좋은 사람이겠거니 하는 신뢰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알겠어? 니네가 시험장에 가서 니네가 진짜 강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에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에 떨지 않아요. 남을 자꾸 흠집을 잡고 트집을 잡고 이런 사람들 있죠? 다 뭐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그 불안함은 뭐예요? 자연계에서 제일 약자들이 하는 짓이야. 알겠어? 근데 너네 이제 꼭 알아둬야 돼. 이미 우리는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이제 불안감이 아니라 자신감이어야 돼. 자신감. 그건 그냥 우리의 덕목이야 이제. 인간으로서의 덕목이야. 근데 너희들 보면 알겠지만 인간 사이에서도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또 강자가 되어야 되니까 다른 애들이 어떻게 돼? 다 쫄아 있어야 되거든. 이미 쫄은 새끼하고 싸우는 게 제일 쉬운, 승부가 날 때 제일 쉬운 싸움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하니? 싸우기 전에 온갖 개쌍욕을 다 하죠. 그래서 겁주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걔가 그치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야 돼. 너희들 알겠어? 앞으로도 인생 살면서 어디 가서 진짜 절대 막 이렇게 쫄아갖고 막 행동하면 쫄아서 하는 행동은 다 예측 가능하고 알겠어? 통제 가능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 상대편 쫄아 있는 애한테. 알겠어? 그러니까 절대 쫄지 말고 알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제가 항상 제 인생관이잖아요. 하다가 아이씨 아니면 말지. 그런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아이씨 뭔데? 아니면 말지. 이러면 돼. 알겠어? 호랑이들이 있잖아. 호랑이들이 토끼 한 마리 잡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 맞죠?
그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잡다가 어떻게 돼요? 못 잡겠잖아? 그 자리에 그냥 서요. 그래갖고 막 몰래 뭐 치사하게 다시 놓쳤던 거 막 그치 어떻게 하고 막 이게 저 새끼냐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하고 못 잡아서 딱 서. 그리고 쉬어. 그냥 쉬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아니 말지 그냥 강자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야. 또 한편으로는 뭐 구구절절 말이 포기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그치? 거절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알겠지? 앞으로 나가 인생 살면서 지금은 너무 많은 패배의 체험 때문에 쫄아 있는 거 사실이야. 여러분들 다 학교 교육이 원래 그런 거 만드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그냥 뭐가 자부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니면 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돼. 알겠어? 자, 가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 얼마나 대단한 신체예요. 진짜 우리 호흡 하나하는 것도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치요? 진짜 엄청난 애들인 거야, 하나하나가. 제가 진화론 좋아하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화론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보자. 중추화학 수용기는 말초화학 수용기와 달리 혈액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이건 뭐 필요 없어. 말초화학 수용기는 애초에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하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얘는 어떻게 돼? 직접 감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를 어떻게 되는 거니? 그냥 여러 얘기가 헛소리로 섞여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뇌 척수액의 수소 이온 농도를 높이는 것은 혈액 수소 이온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헬이 되면서,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탄산이 되고 중탄산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헬이 되면서 수소 이온이 높아지는 거였죠? 뭐 물어보는 거였어요? 인과관계 물어보는 문제가 됐네요. 답은 4번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4번 우리 반 요거 제가 이거 ABC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문제에다가. 그래, 이거 유일한 트릭은 이거 실제로 그냥 이걸 말 바꿔 놓으면요. ABC 대신에 B 대신에 이산화탄소, 그치? 그 다음에 C 대신에 산소 이렇게 놓으면 완전 초등학생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되니? ABC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외우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엄청 이거 헷갈린 문제 된다고. 저거는 알겠어? 오로지 이거 트릭은 뭐야?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하는 거. 그게 트릭이야. 그대로 적으면 되지. 자, 봐. 이산화탄소는 폐 활동에 의해서 감소되는 거 맞죠? 산소는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 맞죠? 에너지 합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커지고 산소는 줄어드니까 호흡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신체가 이거 중요한 얘기네.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는 산소와 달리 A를 유지하는데, 그치? 어떻게 돼? 죄송합니다. 산소는 이산화탄소와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 뭐가 돼? 이산화탄소가 높을 때 작용하는 호흡조절 중추는 산소가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산소가 낮아지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추는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근데 뭐가 작용을 못해요? 호흡 조절 중추가 작용을 못하는 거죠. 호흡기관이.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이거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가 깨진 것을 감지한 말초화학 수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정상적 상황이네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호흡 조절 중추가 이산화탄소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쵸? 신호를 보내는 건 맞잖아요. 그쵸? 이건 말초 아니라 뭐예요? 중추를 넣어도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25번은 이게 제일 25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니에요? 수소 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그치 어떻게 됐니? 그치? 호흡량이 늘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뇌척수액이었죠. 지금 이 지문에서 설명하는 건. 그쵸?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가 돼? 당연히 정상적인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추가 되는 거고, 요거 중추가 되는 거고. 됐죠? 나머지는 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요 아이 좀 한번 보자. 26번. 폐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야. 폐의 저하 기능이, 그러니까 호흡을 잘 못하는 상황이야. 됐어요? 비정상적인 상황 맞네요.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상태예요.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대사성 산증도 마찬가지로 비정상적 상황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이 증가해요. 중탄산 이온이 왜 감소하죠? 얘를
얘를 완충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수소 이온이 엄청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산증에 걸리면 화학 수용기가 호흡 조절 중추에 신호를 보내도 호흡 기관이 안 움직이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나머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은요. 거기다 좀 적어놔. 얘 변증법 이렇게 적어놔. 변증법. 이론이 3개가 나오거든. 야, 화학적 재현의 본질에 관한 이론이 3개가 나와. 3개가 나오는데 니네가 이제 혼자 풀게 할 거야.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전통적인 견해가 나오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의미 이론이 나오고 안에서 보기 이론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지? 3개잖아. 3개니까 처음 거 전통적 이론은 뭐예요? 무조건 틀린 얘기야. 알겠어? 두 번째 이론은 뭐 중심으로? 한계 중심으로. 그 다음 마지막 3번째가 제일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주제는 어디에 있는 거야? 마지막 3번째 얘기에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거 우리 지난번에 어디서 했었죠? 지식에 관한 전통적 견해, 휴메 견해, 그 다음 마지막 누구였죠? 포포의 견해. 이렇게 해서 나왔던 그 지문 똑같은 지문이에요. 알겠죠? 구조는 수능에서 나오는 구조는 그냥 5개 내외예요. 알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3회차 지문 수업할 거예요. 알겠죠? 33회차 주요 지문 수업할 거고요. 이미 제가 클래스팅에 주요 지문들을 다 찍어놨는데 33회차 알려줄까? 지금 여기서 불러줄까? 아니면 니네가 확인할 수 있니? 불러줄게. 오케이. 33회차 지정 지문은요. 꼭 풀어야 되는 거. 혼자서 풀어야 되는 건 혼자서 풀기, 대체 가능성 논변. 그러니까 대체 이렇게만 적어놔. 그 다음에 혼자서 푸는 거 광다이오드 센서, 광다 이렇게 적어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미적 경험 3번 미적 경험에 대한 듀이의 입장. 듀이, 존 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문학은 김영철전, 그 다음에 허난서론의 규원가, 박인로의 선상탄. 다시 김영철전, 허난서론 규원가, 박인로 선상탄. 됐지? 그 다음에 수업용이야. 너네가 풀면 안 돼. 뭐가 되는 거야? 구름. 그 다음에 형사사건. 3번째 시끄러운 소수. 이렇게 3지문은 저랑 같이 나갈 거예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 푸시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먹을 거 좀 줘봐. 다 먹었어? 오이씨 졸라 많네. 5개만 먹게. 자, 현대기 봐봐. 여기 있잖아. 어제 아침에 새벽에 헬스장에
저는 진짜로 일할 만큼 일했다 생각해요. 제 스스로. 그리고 벌 만큼 전 다 벌었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놀면 좀 그렇잖아. 이런 말 좀 웃기죠. 그래서 나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어, 보람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 중에 되게 뭐 엊그저께도 되게 가슴이 되게 벅 찼었는데 뭐냐면 그래 여담이야 그냥 우리 반이니까 여담이야 뭐냐면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제 거의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반 아이들도 그렇고 제 러셀 강의 듣는 아이들은 거의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교육에서 각성이야 각성 깨달음 깨달음 어떤 아이들은 이 깨달음이라는 걸 책에 다 써져 있어 실은 책에 다 써 있거든 이렇게 하라고 그 깨달은 사람이 그 쓴 게 그 책이야 근데 재수라로 딱 왔는데 이게 지금 뭘 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쵸 그냥 대학 못 가고 좆됐네 그래갖고 여기 와 있는 아이들 아니면 고3 된 애들도 지금 자기가 인생에서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 사실을 막 열심히 깨우쳐줘. 근데 부모가 말하면 그 알죠?